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혜권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중동발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귀국하면서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데뷔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아쉽게 불발됐지만 취임 후 짧은 시간 안에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남아공을 시작으로 호주와 브라질 등 초청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 마주 앉으며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특히 관심사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의지를 나타내며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해외 방문을 결심한 것,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피력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겁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G7과 달리 나토회의는 자유진영의 군사동맹 성격이 짙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변 강국들과도 척을 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포함됐는데 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항복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언급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것인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복하지 않겠다는 하메네이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인내심이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You could say so.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um,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도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란 공격에 나설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we'll see what happens. I've been asked about it by everybody, but I haven't made a decision. 미군이 중동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낸 가운데 의회에 출석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언제든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elected him to make these decisions on their behalf, and if and when those decisions are made, the department is prepared to execute. 트럼프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중동 분쟁에 미국이 뛰어드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diplomacy didn't work. For 60 days, if diplomacy fails, you use force. That's something that China would love to see. And, we don't need another endless war in the Middle East.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이란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점차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활기가 넘쳤던 테헤란 도심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상점 대부분은 문을 닫았습니다. 식수와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낮 없이 폭발음이 터지는 가운데 도심을 탈출하는 차량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1인당 휘발유 배급량이 20리터로 제한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مردم نگرانن و بیشتر این پمپ بنزینا که شلوغه به خاطر اینکه از شهر برن بیرون. 공습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부족해 많은 시민은 지하철 역사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에 가까웠던 인터넷 접속도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면서 실시간 접속도는 거의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은행 2곳의 데이터를 파괴해 결제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ما شاهد حمله سایبری بودیم به 2 تا از بانک‌هامون، بانک سپه و بانک پاسارگاد و این نکته رو تاکید می‌کنم که این اختلال به وجود آمده در عملکرد کار بانک.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에 대비한 경계태세 수준을 낮췄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결과 이란의 보복 능력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에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면서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SNS 계정 검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전 세계 공관에 발송된 공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유학생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NS 검열을 통해 반유대주의와 기술 유출, 미국 사회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으로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We have a stupid person, frankly, at the Fed. He probably won't cut today. 간밤에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상대로였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뭐 트위터라든지 여러 군데서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로 예상을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FOMC 커미티의 결정 역시 이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불확실성,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관세, 상호 관세라든지 품목 관세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 관세가 붙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취지를 했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게 파월 의장이 사실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되고 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소비자가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중간
중간중간에 어떻게 축소가 되고 이런 것은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업률도 저번 스테이트먼트에 비해서는 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 FOMC의 의견에 비해서는 뭐 불확실성이 조금 줄고 안정적이다는 의견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은 이제 사실상 예상이 됐었다 보니까 사실 더 관심을 받았던 건 점도표였을 겁니다. 점도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게 점도표란 것은 연준 위원들이 예측하는 이런 결과들. 그러니까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전망이라든지 GDP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수준만 보면은 뭐 중간 정도가 한 3.9%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올해 연말에 한 3.9%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한 2번 정도는 뭐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 상단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제 4점대 초반에 비해서 3월과 6월하고 비교하면은 4점대 초반보다 4.5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는 의견 역시 조금 더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덜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는 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은 관세란 것이 물가에 반영이 되고 물가에 반영이 되면은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는 그러한 기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 이외에도 뭐 GDP라든지 뭐 코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원 PC 물가지수 같은 것들도 발표를 했는데 GDP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7%포인트 성장해서 1.7% 성장해서 1.4% 성장을 좀 낮췄고 그는 근원 물가지수라고 근원 PC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준에서 가장 깊게 보는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3.1%까지 올리면서 한 0.3%포인트 올린 이런 결과가 되면서 경기는 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2번 정도 내리는 것이 뭐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가를 안 내리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만큼의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에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였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이거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다른 지표입니다. 같은 물가 지표긴 하지만 연준이 조금 더 중시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아까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비난을 하고요. 2%포인트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일단 이거 2%포인트 이게 가능하긴 가능한 일입니까? 뭐 당연히 이론적으로야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큰 사태가 벌어지면은 금리 급락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뭐 그럴 리가 거의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빨리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라든지 고용으로 직접 이어졌으면 좋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채널이 약하긴 한데 관세를 올리면서 사실 금리 효과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늘어날 수는 있긴 하지만 금리를 빨리 낮추면서 실업률도 낮추고 어떻게 보면 투자도 늘리고 주식도 주가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환율의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려고 하면은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어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 같은 것들이 미국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사실은 관세 정책이란 것이 이제 중장기 정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에서 예측하듯이 이게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상쇄하려고 하면은 금리를 빨리 낮춰서 투자를 늘리고
뭐 주가를 부양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또 환율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약한 달러인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약한 달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통화 완화 속도를 좀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기조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이제 가계부채, 특히나 부동산 쪽에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오면서 이 금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대출이 급등하게 되고 가계대출이 급등하게 되면 또 향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다. 천천히 이렇게 낮추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결정이 없지만 이제 7월, 8월 뭐 하반기에 계속 금리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낮추긴 한 번 정도는 낮출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어렵고 이제 재정 정책, 즉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결국은 경기 부양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은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서도 빨리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낮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속도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재정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정책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정이 1, 2차를 합쳐서 35조 원가량에 달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적절한 금액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필요성하고 규모에 대해서 뭐 두 가지를 논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뭐 11월만 해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 2.2%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럼프 이후의 관세 불확실성, 이에 따르는 어떻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좀 소비가 위축된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지 뭐 KDI 같은 한국의 경제 전망 기구들이 경제 관련 기관들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뭐 0.8%대까지 굉장히 낮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 흔히 말하는 수요를 일으켜서 물건을 사는 정책들을 피는데 좀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을 때는 재정 정책을 피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가 또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필요성 자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규모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재정 여력,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게 또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경제가 나빠지면은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미 14조 정도 국채를 또 발행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아무래도 민주당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한 30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21조 규모로 뭐 이번 2차 추경, 그래서 총 합쳐서 한 35조 규모 정도의 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는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 방안이 시행되다 보면 그 내수 진작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화폐랑 결부돼서 이제 기간 안에 쓰게끔 만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돈이라고 보면은 이게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해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적어지기 때문에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들은 특히나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용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를 쏠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슈퍼마켓이라든지 중대형 슈퍼마켓 특히 이쪽에 쏠린다든지 학원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업종 간 좀 불균형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지역으로 내려가면 좀 쓰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아마 오늘이라든지 이게 내일 이렇게 겹치면서 조금 더 정교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경이란 것이 지금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뭐 지역 화폐 쓰는 것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진짜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그 대형 중대형 슈퍼마켓이 아니라 진짜 소상공인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들 같은 것들은 조금 갖춰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또 여기에서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 이런 예산도 편성을 했다고 해요. 이게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종의 그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채 문제에 있어서 금리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건 경우에는 빚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뭐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소상공인 재활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축소시켜주거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악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가 한 50조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5년간 쌓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파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탕감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좀 사실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들을 빠질 수가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한 소상공인 부채가 한 16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에 한 50조가 남은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110조를 갚으신 분들의 반감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나는 다 갚았는데 어떤 분들은 탕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 또 맞지 않는 측면들. 실제로 많이 갚았게 다 못 갚은 것이 아니고 많은 대다수 분들은 많이 갚아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조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앵커님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자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또 시행이 된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 탕감에 대해서 몇 % 할지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혹시 탕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큰 이슈고요. 탕감을 하면은 몇 % 탕감을 해주냐 역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액 탕감까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탕감을 해주면서 재활을 유도하느냐 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만드는 수단으로 뭐 배드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위반했지만 이 몇 %의 비율을 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 문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관련한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은 다 해주고 다 지급을 해주고 이래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금리를 올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35조 가량들이 새로 채권, 그러니까 1차 추경도 사실 채권을 발행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 추경 역시 지금 정부의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이제 시장의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자라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이런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내고 빌리는 것이거든요. 금리를 내고 빌리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잘 안 나게 되면은 또는 일회성 효과가 나면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라 그러면 이게 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빚을 내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는 건데 이 경기 부양의 방향이 소상공인
취지는 맞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단계에 그친다든지 흔히 말하는 심폐소생만 해놓고 제대로 응급실을 못 가고 병원에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를 조금 구조화된 문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좀 구조화된 문제라든지 혹은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이런 흔히 말하는 투자적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지원인데 만약 일회성 지원이 끊기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네. 투자성 지원은 지금 하게 되면은 장기간 투자 금액이 쓰이게 되고 이것이 미래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다. 지금 이슈는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고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살리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정이란 것이 뭐 매년 뭐 30조씩 재정 적자를 내는 것이고 정부의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것이 이례적인 거라면 다음번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그러니까 이것이 끊기고 다음번에도 살려야 될 때 이게 돈을 쓸 수가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투자적 지출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자 관련 사건을 맡았던 기관들의 수사가 덩달아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재수사 한 달 만에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대량 확보되면서 기존 수사의 부실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양한 사건들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도이치 재수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 파일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 조사 당시에는요, 거래 내역,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내역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 담당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 놓친 것이 아니냐, 이 통화 내역도 확보할 필요가 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당시에는 이제 혐의 입증에 주력을 할 때 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육성이 그대로 담겼고 또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을 계기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서서 무혐의 처분 내렸던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심쩍은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 통화 내역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시세 조정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수수료를 김건희 여사의 이익에서 40%나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굉장히 과도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 상대방도 이 해당 계좌가 주가 조작에 가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통화 내역은 어떤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사 단계에서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대 특검이 출범을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건 맡았던 기관들, 검찰, 경찰, 공수처 막 다들 움직임이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리가 된 자료를 좀 특검으로 넘기기 위한 과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작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들, 그러니까 그전까지 했던 수사 자료들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맡았던 수사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수사를 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재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역시 김 여사는 불응했습니다. 이게 근데 최소 소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최소 소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 최소 소환이라는 건 어찌 보자면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도 최소 소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대면 조사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르러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이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을 때 이제 대면 조사를 응하는 것이고 여러 사건이 지금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기관들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경찰대로 또 검찰에서 검찰대로 특검이 시작한다면 또다시 또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주장은 아마도 특검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별도로 경찰 조사에 응할 필요는 좀 없다. 검찰이 이번에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검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좀 대면 조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머지않아 어떤 기관의 실시든 이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3대 특검 가운데서 김건희 특검 이 부분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가 됐고 검찰과 금감원 같은 곳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미 기소까지는 기소만 남은 단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소가 특검 출범 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특검으로 공이 넘어갈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병 등을 이유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2주간의 기간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면 조사를 강행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고요.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면은 이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굳이 무리하게 지금 기소를 해서 기소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검 입장에서도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은 발빠르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검찰과 금감원 기관 등을 지금 특검보 임명 마무리가 되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한 일정도 조율하고 어떤 파견 인원들, 전문가들에 대한 파견도 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특검 측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 3대 특검이 각각의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김건희 특검은 지휘부 구성을 먼저 했다면 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같은 실무 채비에 먼저 나섰는데 이 3대 특검의 각각의 움직임 좀 짚어주시죠. 이 내란 특검은 일단 가장 빨리 검사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말 수사를 진행하고 일을 진행할 실무를 좀 담당하는 인원들을 꾸리는데 먼저 주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명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내란 특검이라던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비해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준비가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것은 군 내부 특수성 같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달라라는 이명현 특검의 또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 3대 특검 모두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각각 그 방식에 맞게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 모두 이제 출범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하나 걱정이 되는 게요.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하게 되면은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병 확보 경쟁 같은 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그렇죠. 검찰대로 이 3트랙으로 나서면서 뭐 영장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권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의제기하는 그런 단계를 보아왔잖아요. 이 특검이라는 것이 우리 현행 법 체계하에서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맞지만 어떤 업무의 조율 부분이라던가 이전에 받아온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을지 이런 부분은 모두 법에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 보니 어떤 충돌 문제 내지는 양 기관에서 모두 경쟁하는 모양새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해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하고 관련해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신병 확보에 대해서 서로 신병 확보를 하려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를 마치기 위해 어떻게 잘 협조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경찰 특수단이 통보했던 윤 전 대통령의 3차 소환일입니다. 그동안 불응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서면 조사,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2차 소환 통보일에도요. 경찰에서는 이제 통보 시각은 오전 10시였는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일과 시간 중에는 언제든 방문하라. 이렇게 출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었고 출석은 하지 않았었는데 3차 소환 역시도 이미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소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대면 조사를 피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를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이 사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고 선관위에서 자작극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관위의 실수라고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는데 유권자가 본인이 받은 이 회송용 봉투, 그러니까 이 본인 지역 외에서 이 선거, 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회송용 봉투에 담겨져서 주거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 그런데 한 유권자가 이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이미 투표가 되어 있는 용지가 반이 접혀서 들어있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히려 자작극이 의심이 된다면서 수사에 의뢰했는데 수사 결과는 선관위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가 된 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유권자 이전에 투표했던 사람이 회송용 봉투를 2개나 받게 된 거죠. 네, 회송용 봉투 하나에는 해당 유권자의 주소지가 붙여져 있었고 하나는 주소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앞선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그 봉투에다가 이 투표지를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버린 것이고요. 주소 라벨이 이제 미부착된 부착이 되어 있는 투표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시 이 선관위, 이 선거관리요원에게 돌려준 것인데, 그러니까 다음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이 봉투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거는 엄밀히 어떻게 보더라도 당연히 선관위 측의 직원의 실수였는데, 이것을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고한 유권자를 다자극으로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측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투표한 사람의 기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유권자가 되려 자작극을 꾸민 범죄자로 몰린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사전투표 기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 등의 투표 방해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유권자를 의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결과적으로 의심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요. 결국 선관위의 관리 실수였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물론이고요. 어떤 본인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표가 이미 무효표가 됐잖아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잃은 이 유권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모론 같은 게 있을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업무 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마땅치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명확한 처벌의 근거를 좀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수에 실수가 겹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소홀, 관리 미흡에 부분한 책임은 분명히 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직무 유기 같은 부분이 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는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어제 안개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다고요? 네, 현재 기준 강릉의 최저기온은 26.5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밤더위에 이어 낮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곳곳에서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8도, 강릉 27.5도, 전주 23.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청주 34도까지 오르겠고,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과 남부 내륙에,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쯤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 등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마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